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동네 건달의 가랑이 밑을 기어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동네 아낙네에게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청년이 불과 몇 년 뒤 천하의 군사를 지휘하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안신, 초안쟁패 시대 유방의 대장군으로 군사 전략에서 전무후무한 천재성을 발휘하여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의 황제에게 처형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한신이 남긴 말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과연 고조라면 내가 이럴 것을 알았을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신의 출신지는 회음이었습니다. 지금의 강소성 일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고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신의 젊은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모의 밥 이야기입니다. 한신이 너무 가난하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회음의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표모라는 아낙니가 한신에게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한신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표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스스로 먹지도 못하니 불쌍해서 밥을 준 것이요. 은혜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한신에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되었는지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가랑이 밑을 기어간 이야기입니다. 회음의 시장에서 한 젊은 건달이 한신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신이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칼을 차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겁쟁이다.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찌르고 없으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 사람들이 모여 구경했습니다. 한신이 잠시 건달을 바라보다가 몸을 굽혀 그의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건달도 좋아했습니다. 한신이 겁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한신의 내면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한신은 이 건달이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건달을 죽이면 자신도 법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에는 이 싸움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굴욕을 참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신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굴욕을 계산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나라 말기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한신도 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항우의 진영이었습니다. 항우의 삼촌 항량 아래서 시작했다가 항량이 죽은 뒤 항우를 섬겼습니다. 한신은 항우에게 여러 차례 전략적 건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한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항우에게 한신은 그저 낭중, 즉 호위병 정도의 역할을 하는 무명의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항우의 진영에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항우는 자신이 천하제일의 장군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전략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범증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항우가 이름도 없는 젊은 한신의 말을 들었을 리 없었습니다. 한신은 결국 항우를 떠나 유방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기원전 206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유방의 진영에 들어간 한신은 처음에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책은 연호, 즉 군량을 관리하는 작은 직책이었습니다. 이 직책에 있으면서 한신은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 하우영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한신이 법을 어겨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잡힌 사람들이 모두 처형되었는데 한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하후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왕이 천하를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오? 어찌하여 장사를 죽이려 하시오? 이 말이 하후영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후영이 한신의 외모를 보니 범상치 않았습니다. 처형을 멈추고 한신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후영이 유방에게 한신을 추천했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방도 처음에는 한신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치속도의, 즉 군량 담당 관리 정도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한신이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했으니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 무렵 한신과 소아가 만났습니다. 소아는 유방의 핵심 참모로 행정과 인재 관리의 달인이었습니다. 소아가 한신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소아가 유방에게 여러 차례 한신을 대장군으로 써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신이 유방의 진영을 떠나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방의 군대는 한중 땅에 갇혀 있었습니다. 관중으로 나가는 길도 막혀 있고 항우의 군대가 천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이곳에서는 쓰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한신이 달아났다는 것을 안 소아가 즉시 말을 타고 뒤쫓았습니다. 이것이 소아가 한신을 달빛 아래서 쫓아갔다는 소아워라 추한신의 탄생 장면입니다. 소아가 며칠 만에 한신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유방이 소아가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당황했다가 소아가 돌아오자 기뻐하면서 동시에 화를 냈습니다. 왜 달아났소? 소아가 말했습니다.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달아난 사람을 쫓아간 것입니다. 유방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소아가 답했습니다. 한신입니다. 유방이 또 한신 이야기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추천받은 이름이었으니까요. 소아가 말했습니다. 왕께서 한중에 영원히 머물 생각이라면 한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한신 외에 같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 유방을 움직였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아가 더 말했습니다. 그냥 불러서 대장군을 명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예를 갖춰 임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신이 진심으로 일할 것입니다. 유방이 직접 대장군 임명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온 군대가 모인 가운데 새로운 대장군이 발표되었을 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름이 한신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젊은이. 장수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대장군이 된 한신이 유방에게 첫 번째 전략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가 역사에 유명하게 전해집니다. 한신이 항우의 약점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항우는 용맹하지만 인색하고 의심이 많으며 자신의 친족을 지나치게 중용한다. 의제를 죽여 천하의 원성을 샀다. 관중에 봉해진 새 왕들은 민심을 잃었다. 그리고 유방의 강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중 백성들은 진나라 때의 가혹한 법에 시달렸는데 유방이 그것을 완화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유방에게 있다. 관중을 되찾을 수 있다. 유방이 이 분석을 들으면서 자신도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신의 전략 보고가 얼마나 명쾌하고 정확했는지 유방이 크게 기뻐하며 진작 한신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신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수도 암도진창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잔도를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적의 주의를 끌고 실제로는 다른 길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잔도 수리를 보고 아직 한참 걸리겠다고 방심하는 사이에 한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관중에 진입했습니다. 진창에서 갑자기 나타난 유방의 군대에 관중을 지키던 장안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유방이 관중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한신의 군사 천재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한신의 전략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배수진입니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204년 한신이 위나라를 정복한 뒤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조나라의 험준한 정형 협곡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조나라에는 이자거라는 뛰어난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자거가 조나라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한신의 군대는 장거리를 행군하여 지쳐있고 식량도 부족합니다. 제가 군사 3만을 이끌고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진은 정형 입구를 막고 버티면 열흘이 안 되어 한신의 군대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한신이 매우 곤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나라 왕이 이 건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10만 대군이 있는데 3만 군사를 나눠 우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면 대결로 이기면 된다는 것이었죠. 한신이 정탐을 통해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이자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신이 안도하면서도 더 대담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한신이 일부 기병을 미리 조나라 진영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조나라가 진영을 버리고 나오면 그 빈 진영에 자신의 깃발을 꽂으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를 강을 등지고 진영을 쳤습니다. 배수진이었습니다. 병법에 따르면 배수진은 금기입니다. 강을 등지면 퇴로가 없습니다. 불리해졌을 때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이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병법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신의 군대가 조나라 군대와 맞붙었다가 일부러 패한 척하며 강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추격하여 한신의 진영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미리 숨어있던 기병 2,000명이 조나라 진영에 들어가 조나라 깃발을 뽑고 자신들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강을 등진 한신의 주력 부대는 도망칠 곳이 없으니 죽기로 싸웠습니다. 배수진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퇴로가 없는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한신의 주력 부대를 꺾지 못하고 잠시 진영으로 후퇴하려 했을 때 자신들의 진영에 적의 깃발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나라 군대 내부에서 공포가 퍼졌습니다. 진영이 함락되었다. 우리가 포위되었다. 조나라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신이 양쪽에서 협공하여 조나라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전투 후 장수들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병법에 따르면 산을 등지고 강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군은 강을 등지고 진을 쳤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한신이 답했습니다. 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죽을 땅에 빠진 뒤에야 살 길이 생긴다고. 우리 군사들은 평소에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을 곳에 몰아넣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 곳을 주면 모두 달아났을 것입니다. 이 대답이 한신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병법 공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천재적 전략가의 진짜 능력입니다. 배수진 전투에서 조나라를 격파한 뒤
한신이 포로 중에서 이자거를 찾았습니다. 이자거가 한신에게 패배의 계략을 올렸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한신이 이자거의 결박을 풀어주고 동쪽을 향해 앉게 하고 자신은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스승을 대하는 예우였습니다. 한신이 말했습니다. 저는 북쪽으로 연나라를 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치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자거가 처음에는 패한 장수는 용기를 말할 자격이 없고 나라를 잃은 신하는 나라 보존을 도모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겸양했습니다. 한신이 계속 청했습니다. 결국 이자거가 전략을 제시했고 한신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 연나라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이 한신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예우하고 그 지혜를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인재를 알아보고 대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신이 북방을 정리한 뒤 이번에는 제나라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방이 여기기라는 설객을 제나라에 보내 외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기기가 제나라로 가서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나라가 항우를 배신하고 유방 편으로 넘어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신이 그래도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여기기가 외교로 해결하고 있는데도 제나라가 배신당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외교로 해결되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군사 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나라는 무너졌고 분노한 제나라가 여기기를 삶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신이 왜 여기기가 외교 협상 중인데도 공격을 강행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럿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한신이 자신의 군사적 공훈을 계속 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로 해결되면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군사 공격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한신이 외교가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기기가 한신의 결정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신의 인간적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나라를 정복한 한신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괴통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괴통이 한신에게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방, 항우, 그리고 한신이 각각 한 부분씩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괴통의 논리가 흥미롭습니다. 지금 한신의 군사력이면 유방도 이길 수 있고 항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도와주면 그쪽이 이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신이 독립하여 세 번째 세력이 된다면 아무도 한신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괴통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용기와 지략이 군주를 압도하는 자는 위험합니다. 공이 천하에 두드러진 자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장군의 공은 이미 더할 수 없이 크고 지략도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더라도 위험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는 나중에 증명됩니다. 한신이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왕이 나를 대장군에 임명하고 자신의 수레에 태워주었으며 옷을 벗어 내게 입혀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남의 수레를 타는 자는 그 사람의 근심을 함께 져야 하고 남의 옷을 입는 자는 그 사람의 걱정을 함께 해야 하며 남의 밥을 먹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어찌 이익을 위해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한신의 정의감과 의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괴통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한신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독립 대신 충성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나중에 비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기원전 202년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해야 전투에서 한신이 항우를 포위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수적으로도 적었고 식량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한신이 사면에서 초나라 군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포위된 항우의 병사들이 고향의 노래를 사방에서 들으면서 전의를 잃었습니다. 초나라 땅이 이미 한나라에 넘어간 것인가?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한신은 적의 군사력이 아니라 적의 정신력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항우가 마지막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천하의 패자 항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유방이 천하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의 공이 가장 컸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초왕으로 봉했습니다. 한신이 고향에 가까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신이 초나라에 왔을 때 예전에 가랑이 밑을 기어가게 한 건달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한신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그를 중위, 즉 군사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입니다. 나를 욕보였을 때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은 죽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주었던 표모도 찾아 청금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랫동안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청금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이 한신이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면을 잘 보여줍니다. 원한을 갚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등용한 것,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것. 이것이 한신의 내면에 있는 의리와 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초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방이 한신이 반란을 꾀한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항우의 부하였던 종리매가 한신에게 와 있었고 유방이 종리매를 체포하라고 명했지만 한신이 이를 거부하고 종리매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유방이 한신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제후들을 소집한다는 명목으로 진나라 때부터 사냥터로 유명하던 운몽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신이 이것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한신은 결국 유방을 만나러 갔습니다. 종리매를 죽여 그 머리를 가져가면 유방이 안심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종리매가 이 말을 듣고 한신에게 탄식했습니다. 유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당신 곁에 있기 때문이요. 내가 죽으면 당신도 끝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신이 종리매의 머리를 들고 유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한신을 체포했습니다. 한신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구나.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훌륭한 사냥개를 삶아먹고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을 창고에 넣으며 적국이 망하면 모신을 죽인다더니 이것이 바로 토사구팽의 한신 버전이었습니다. 한신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초왕에서 회음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에서 후로 격하된 것이었습니다. 수도 장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연금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한신의 생활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로 조회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장수들과 같은 반열에 서는 것을 치욕스러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신과 유방이 장군들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일화가 유명합니다. 유방이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군사 몇 명을 거느릴 수 있겠소? 한신이 답했습니다. 폐하는 10만 명 정도입니다. 유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소? 한신이 답했습니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방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대는 왜 나에게 잡혔소? 한신이 답했습니다. 폐하는 군사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거느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폐하에게 잡힌 이유입니다. 이 대화가 한신의 자존심과 현실 인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유방보다 군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방이 자신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이 굴욕이면서도 솔직함이었습니다. 기원전 196년 결국 한신이 반란에 연루되었습니다.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신이 이 반란에 협력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신이 정말로 반란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신의 가신 중 하나가 고발한 것이었는데 이 고발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유방이 없고 여후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신이 반란을 모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후가 소아와 모의하여 한신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구실이었습니다. 소아가 직접 한신에게 입궁을 권했습니다. 한신이 믿을 수 있는 소아의 말이었으니 의심을 풀고 입궁했습니다. 그리고 궁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한신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괴통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계지바이에게 속다니. 계지바이는 여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괴통의 말은 3분 천하론을 제안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한신이 죽은 뒤 유방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도 슬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한 것은 잠재적 위협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었고 슬퍼한 것은 그 위협이 한때 자신을 위해 천하를 누볐던 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신이 정말로 반란을 계획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논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한신이 강등되어 울분을 품고 있었고 기회가 오면 행동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과 능력을 생각하면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한신이 유방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괴통의 제안을 거절한 것, 종리매를 직접 죽여 유방에게 바치려 했다는 것 등이 그 증거입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한신이 실제로 반란을 계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방 측에서 그가 잠재적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토사구팽은 한신의 반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신의 개인적인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가고 밥을 얻어먹던 굴욕적인 청년이 권력을 얻은 뒤에도 그 은혜와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건달을 죽이지 않고 관리로 등용한 것, 표모에게 청금을 선물한 것. 이것이 한신이라는 인물 안에 있는 의리와 도량이었습니다. 배수진 전투 후 장수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의 교육자적 면모도 보입니다. 왜 이겼는지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신이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사상가적 면모를 가진 장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회음으로 강등된 뒤의 울분도 인간적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번쾌와 같은 자리에 서야 하는 굴욕. 이것들이 한신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괴통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장면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선택을 반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신. 가랑이 밑을 기어갔고 밥을 얻어먹었으며 대장군이 되어 천하를 바꿨고 토사구팽 당해 죽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천하제일의 장군? 배수진 사면초가, 명수도 암도진창. 이 전략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비운의 충신?
의리를 지키다가 그 의리로 죽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인물, 괴통의 제안을 거절한 순간 이미 결말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한신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가랑이 밑을 기어가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굴욕을 참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괴통의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더 큰 목표 대신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한신의 위대함이기도 하고 한신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눌 수 있었지만 의리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의리가 그를 죽였다. 여러분은 한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괴통의 말을 따랐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의리를 지킨 것이 옳았을까요? 그리고 유방은 한신을 죽인 것에 대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고대사 인물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